장례식장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내게 5천만 원을 빌려간 뒤 사라진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3년 전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수야,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부산 송정의 작은 횟집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늙어온 친구 박정호가 제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사업이 막혔다며 딱 한 달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였습니다. 택시 운전을 30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친구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집도 모두 흔적 없이.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친구를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더 이상 화낼 수도 없고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소에 서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친구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장례식장 문을 열던 그 순간의 냄새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국화향과 향 냄새가 뒤섞인 그 눅눅한 공기, 검은 양복 사이로 흘러다니던 낮은 울음소리, 그리고 정면에 놓인 영정사진 속 얼굴, 박정호였습니다. 제게 5천만 원을 빌려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친구.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더 들어가지 못했어요. 화가 났던 세월이 분명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화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돈도 원망도 변명도 다 두고 저 사진 한 장으로 남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모든 일은 훨씬 전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던 부산의 어느 겨울 저녁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67살. 부산 해운대구 끝자락 오래된 아파트 17층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날이 좋으면 윤슬이 반짝이고 날이 흐리면 낯빛으로 가라앉지요. 젊을 때는 그 바다가 참 낭만적으로 보였는데 나이 들고 나니 바다도 사람 마음 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잔잔하면 다행이고 거칠면 괜히 마음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29의 면허를 따고 63의 핸들을 놓았지요. 비 오는 날도 달렸고 명절 새벽에도 달렸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욕을 하고 내려도 새벽 공항에 손님 하나 잡겠다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그냥 버텼습니다.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줘야 했으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배운 것도 없었지만 적어도 성실하게는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 떼먹지 않았고 남한테 큰 소리 치지 않았고 내 사람들 굶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두고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집이 세서 탈이라고요.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고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의심하고 사는 건 너무 피곤한 일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눈을 꽤 믿는 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지 아닌지
오래 겪어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 자신감이 결국 제 노후를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박정호는 그런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날 교실 맨 뒷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좋았고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살짝 올라가던 친구였지요. 반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흉내를 내다가 첫날부터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던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인데 정호는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야, 너 이름이 뭐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더니 그날 하굣길엔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편도 비슷했습니다. 둘 다 집이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 성격이 무뚝뚝했고 어머니 손이 늘 거칠었지요. 도시락 반찬이 초라해도 서로 모른 척해주는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각자 먹고 사는 길로 흩어졌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와 택시 일을 시작했고 정호는 여기저기 사업을 해본다고 부산과 울산을 오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철물 납품을 한다더니 나중에는 건설 자재 쪽 일을 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저도 끝까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상대를 잘했고 말주변이 좋았으니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듭니다. 젊을 땐 술 한잔할 사람도 많고 부르면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환갑을 넘기면 압니다. 진짜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요. 누군가는 병으로 사라지고 누군가는 자식 따라 외국으로 가고 누군가는 연락할 이유가 없어져서 멀어집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도 정호와 저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했어도 만나면 어제 본 사람처럼 이야기가 이어졌지요. 서로의 늙어가는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친구. 저는 그게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다는 말이 꼭 좋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동 걸고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갈 곳 없이 베란다에 서서 날씨만 보고 있게 되더군요. 처음 몇 달은 몸이 편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해졌어요. 나는 이제 어디에 쓰이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예 일을 놓아버리면 금방 쪼그라드는 것 같았지요. 그때도 제 통장에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택시 운전하며 조금씩 떼어 모은 돈, 술자리 줄이고 옷 한 벌 덜 사고 아내와 여행 한 번 미루며 쌓아둔 돈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어서 모은 돈이었지요. 병원비가 들 수도 있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 돈은 제 노후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제가 버텨온 세월의 모양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믿는 사람 앞에서 쉽게 풀어놓습니다. 경계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겠어. 그 마음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정호에게 전화가 온 건 저녁 6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밖은 벌써 어두워졌고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실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지요. 영수야, 지금 잠깐 볼 수 있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정호가 아니었어요. 늘 호탕하고 큰 소리치던 친구인데 그날은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처럼 말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고? 제가 묻자 정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급하다. 그 짧은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서늘해졌습니다. 사람 목소리에는 표정이 묻어납니다. 그날 정우 목소리에는 다급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난로 앞에 두었던 장갑을 집어들고 경비실 문 밖으로 나가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지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바로 와 닿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는데? 정우는 송정 쪽 횟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했으니까요. 그 한마디면 저는 늘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의리라고 믿었고 그게 오래된 우정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지요. 송정 바닷가 쪽 횟집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고 유리문 아래엔 겨울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비린내, 된장찌개 냄새, 사람들 말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제 눈은 금방 정우를 찾았습니다. 구석자리, 벽 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그 사람은 제가 알던 박정호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얼굴은 반쯤 수척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앞에 놓인 소주잔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를 보자 정우가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스친 얼굴이었지요. 꼭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줄을 잡은 표정 같았습니다. 왔다 아이가. 빨리 앉아라. 저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원래 말을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못 견디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내가 괜히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일인데? 전화 목소리가 사람 놀라게 하더라. 제 말에 정우는 마른 웃음을 한번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불안했어요. 눈은 웃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손톱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이 좀 꼬였다. 사업 쪽이가. 그래. 자재 대금이 묶였는데 거래처 하나가 돈을 못 주고 버티고 있다. 그 바람에 내가 돌려막을 돈이 한꺼번에 막혀버렸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업 이야기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는 말이 길어진다는 것을요. 정우도 그랬습니다. 설명은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귀엔 핵심이 이미 들어와 있었지요. 급하다. 돈이 막혔다. 시간이 없다.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횟집 아주머니가 매운탕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김이 올라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결국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영수야. 그래. 내가 진짜 염치 없는 소리 하나 해야겠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듣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상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얼굴만 봐도 알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친한 사람은 더 그렇지요.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놓인 물수건만 만지작거렸어요. 정우는 제 침묵을 버티지 못하고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딱 한 달이다. 진짜 한 달만 막으면 된다. 다음 달에 자재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는다. 이자는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건조하게 나갔습니다. 정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5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5천만 원. 그 순간 제 등 뒤로 찬바람이 스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분명 따뜻했는데 손끝이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5천만 원. 젊은 사람들에겐 어떨지 몰라도 제게 그 돈은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평생 쪼개고 참고 모은 노후 자금.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몇 년을 버티게 해줄 안전판이기도 했지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현실감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호야, 네 지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는 건데. 안다. 안다. 네 형편 넉넉한 사람 아닌 거. 그래도 네가 그동안 모아둔 거 조금 있다는 거 내가 안다. 그 말에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친구라 해도 내 통장 사정을 알고 있다는 식의 말은 듣기 불편하지요. 정호도 그걸 눈치챘는지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진짜 아무한테도 이런 말 못한다. 가족한테도 못했다. 자식들한테 말하면 집안이 뒤집어진다. 지금 딱 한 달만 넘기면 다 정리된다. 은행 대출은 더는 안 나온다. 형제들은 손 벌릴 데가 없다. 그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 다른 손님들이 흘끗 쳐다볼 정도였어요. 저는 손으로 제스처를 하며 조용히 하라는 뜻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정말 작게 말했지요. 영수야, 부탁이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사람을 흔듭니다. 평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부탁할 때 그때 드러나는 초라함이 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아무리 오래 봐도 돈 문제는 다르다라고 하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학창시절 제 도시락 반찬이 창피하지 않게 먼저 웃어주던 친구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 같이 바닷가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친구였고요. 제 아버지 장례식에도 끝까지 빈소를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올라오니 냉정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표정을 굳히고 물었습니다. 한 달 안에 진짜 갚을 수 있나? 정우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갚는다. 확실하나? 확실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확실하냐고.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봤습니다. 분명 봤는데 그 의미를 끝까지 따져 묻지는 않았지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뜨겁고 축축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겠나? 우리 사이에 내가 그럴 사람이가. 한 달이다. 진짜 한 달만 살려주라. 그 말에 저는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바닷가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밖에는 겨울바람이 세게 부는지 간판이 덜컹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외면하면 이 사람은 정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수야, 이건 아니다. 너무 큰 돈이다. 한 달만이라는 말, 그거 위험하다.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자기 안의 두 목소리를 다 듣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을 믿느냐지요. 저는 결국 천천히 손을 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대답은 못한다. 정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희망이 꺼지는 표정이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어요. 영수야, 집에 가서 생각은 해봐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니도 알잖아. 안다. 안다. 그래서 더 미안한 기라. 정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더 몰아세우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잘라냈어야 했는데 저는 늘 그렇듯 마지막까지 사람 마음을 보려 했지요. 식당을 나올 때까지 정우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만 꼭 갚는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저는 대답 대신 짧게만 말했습니다. 내일 연락하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빛이 돌았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올감했습니다. 기대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미 저는 기대를 줘버린 셈이었지요. 횟집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정우는 제 옆에서 몇 걸음 따라오다가 끝내 더 말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선 얼굴이 낯설 정도로 늙어 보였어요. 그때도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정기예금 만기일,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정우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영수야. 제가 돌아보자 그는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안 잊는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굳어 있었지요. 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소리가 작게 흐르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귤 껍질이 몇 개 놓여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는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 만났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었지요. 오래된 친구였으니까요. 오랜만이네. 잘 지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다음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더라. 아내 손이 멈췄습니다. 귤 껍질을 까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는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5천.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도 아니고 화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5천만 원? 그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당신 설마 빌려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실은 이미 대답이었지요.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둘이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택시 운전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나중에 우리 편하게 살자.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송정 횟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정호의 얼굴.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한 달이라잖아. 아내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믿어요? 정우야, 내가 50년을 본 사람이다. 그래서요.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50년 봐도 돈 앞에서는 달라져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그런 사람 아니다.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그 말은 사실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넘긴 것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통장 잔액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이 빠지면 우리 노후는 확실히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죽을 것 같다잖아.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외면하면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 4시쯤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이 금액 전부 인출하시겠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금이 든 봉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나오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무게를 손에 들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송정으로 갔습니다. 정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수야. 저는 말없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우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5천이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영수야, 내가 뭐라고. 됐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다. 정우는 고개를 계속 끄덕였습니다. 한 달 안에 갚는다. 진짜다.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혜 절대 안 잊는다. 한 달 뒤에 바로 갚는다. 네 덕분에 살았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믿고 싶어집니다. 아니, 믿게 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정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야, 걱정 마라. 일 잘 풀리고 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한 달이면 끝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원래 그렇지요. 약속한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이틀 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조급하게 재촉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인데 고작 몇 날 며칠 늦는다고 사람을 의심하는 건 제 성격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알아서 연락할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우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전 중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야, 영수다. 잘 지내나? 답장은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사람은 불안한 생각이 들면 스스로 그것을 부정합니다. 저는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신문을 읽고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괜히 창문 밖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돈 때문이라는 생각은 애써 밀어냈습니다. 대신 사고나 병 같은 다른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그 편이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명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도 연락이 없자 저는 결국 정호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지요. 부산 장산 근처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을 때 겨울바람이 꽤 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빌라 골목은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정호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정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 박정호 씨 집 아닙니까? 여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2달 전에 이사 왔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달 전에요? 네. 전 세입자분은 이미 나가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저는 계단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2달 전이라면 제가 돈을 빌려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고 버스 안에서는 학생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호 집. 아내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사 갔다더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억지로 말했습니다. 아마 사업 때문에 잠깐 옮겼겠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그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정우가 그런 놈 아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1번, 어떤 날은 2번. 하지만 전화는 늘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1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3달이 되고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정호에게서는 끝내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전화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화내는 것도 모두 지쳤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제 노후자금 5천만 원을 마음속에서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라는 친구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참 이상합니다.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할 때, 잊고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납니다. 아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말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 단체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박정우 오늘 새벽 별세. 저는 그 글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슬픔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결국 나는 그 돈을 영영 못 받는 건가? 동창 단체방에 올라온 부고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지요. 메시지는 그대로였습니다. 박정우 오늘 새벽 별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았고 억울해야 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런 감정은 쉽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지 말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어디로 튈지저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학창시절, 군대 가기 전날, 제 아버지 장례식까지 함께했던 사람. 마지막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도 제 성격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검은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부산 시내 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게 내려앉은 날이었지요. 병원 건물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향 냄새, 국화 냄새,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조용한 웅성거림. 장례식장은 언제나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처음 가는 곳인데도 익숙한 느낌이 드는 곳이지요. 빈소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조문객들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정호는 제가 기억하는 얼굴보다 조금 더 젊어 보였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요. 살아있을 때보다 더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야.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말이 있었는데 막상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짧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국화꽃 향이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영수 아저씨세요? 돌아보니 30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정호를 닮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데요? 저 박정우 아들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호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어릴 때 한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결혼식 때 멀리서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제 앞에 서서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편지입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김영수 아저씨가 오면 꼭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조금 구겨져 있었고 글씨가 비칠 만큼 얇았습니다.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내 돈 5천 결국 갚지 못했다. 그 문장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돈은 사업 때문이 아니었다. 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우는 그 돈을 사업에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몇 년 전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 돈으로 아들 살린 비겁한 아버지다. 편지 속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그 뒤로 사업도 망했고 빚도 늘었고 결국 제 돈을 갚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연락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차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수야, 내 덕분에 내 아들은 살았다. 저는 편지를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정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친구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호의 영정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여전히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야. 목소리가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돈은 못 받았지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렸다면 됐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을 때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멀리 바다 쪽에서 빛이 조금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 속 편지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호야, 다음 생에는 돈 말고 술이나 한잔 하자.